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 리더리움 미트업 진행을 맡게 된 이동화라고 합니다. 이번 미트업은 간송 메타버스 뮤지엄과 해원 전시처 NFT라는 주제로 성북동에 위치한 간송미술관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그것도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미드업은 총 4개의 섹션으로 진행되는데요. 간송 메타버스 뮤지엄 소개, 아트 NFT 기본 개념 및 트렌드, 아트 NFT 제작 과정, 더 샌드박스로의 확장 계획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의응답은 4개의 세션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간송 메타버스 뮤지엄 소개라는 주제로 간송미술관 전인권 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송미술관 전인권 관장입니다. 많은 분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간송미술관 자체 행사라기보다는 서울 일조된 미가 행사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건물이 만들어진 게 올해 3월이거든요. 3월에 만들어지고서 최대 인원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마스크들 잘 쓰고 계시니까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믿고요. 사실 간송미술관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고리타분하다든지 올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꽉 막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예전에 저희가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201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실제로도 저희가 2014년서부터 PDP에서 전시를 하면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트렌드를 많이 이끌기도 하고 앞서갔던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50년 이상 전에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저희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고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렸을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알아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코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미술관 박물관으로서도 사실은 미래에서 계속 생존해 나간다는 것이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간송미술관 역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시대를 선도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변화에 있어서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스스로 계속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땔감 5억 원, 찢어진 책 30억 원, 낡은 술병 60억 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물건에 전 재산을 쏟는다고요?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영필의 이야기입니다. 종로 최고의 부자였던 간송 전영필은 이상한 골동품 수집가였습니다. 싼 물건도 비싼 값에 사고 비싼 물건을 살 때도 길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문화유산이었기 때문이죠. 이름을 빼앗긴 일제강점기, 그는 민족의 문화재를 지켜 살아있는 정신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일제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졌고 부유했던 그의 창고도 비어갔지만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살인미술관 보아각을 세웠습니다. 간송 전영필은 문화재를 수집할 때의 노력만큼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전쟁과 위험을 지나면서도 그는 늘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은 아름다운 우리 정신을 지켜냈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 간송 전영필입니다.
자, 지금 보셨던 동영상은 정세영이라는 작가분이 몇 년 전에 만든 브이다스라는 그 교육기관이 있어요. 이런 동영상 같은 거를 만드는 그 브이다스의 졸업 작품입니다. 저희가 의뢰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이 정세영 작가님하고 이분이 졸업할 때 그 지도 교수님하고가 간송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본인들끼리 만들었고 저희가 나중에 그걸 발견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간송에 대한 뭐 팬아트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저희 간송미술관에서 원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소통의 그런 채널 같은 것들이 많아져 갖고서 이제 간송의 이야기라든지 간송의 컨텐츠 같은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계속 목표로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간송께서는 여기 이제 보이시는 이제 그 이 하얀색 건물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간송미술관 보화가의 옛날 모습이에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의 모습이고, 아까 이제 투어를 같이 하셨던 분께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기에 있는 굉장히 짧은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푹 꺼져갖고서 한 6m 이상 단차가 나는 그런 그 지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서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마당이라는 것들 대부분은 땅이 아니라 이 건물의 옥상입니다.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약간 빙산의 일각 같은 부분이고 이 건물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 지하 쪽에 들어가서 수장고라든지 보존과학실 같은 것들이 이 마당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간송께서 이렇게 해서 모으셨던 이유는 간송께서는 그냥 단순한 수집가가 아니셨고요. 간송께서는 이제 그 뭐 피문고등학교를 나오시고 하는 이런 그 이 신학문도 하셨지만 대신에 어렸을 때부터 한학도 같이 하셨던 분이라서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 문화가 우월했던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영원히 복수되지는 않을 거다. 언젠가는 반드시 독립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셨고 그런 믿음 때문에 이렇게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폄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파괴가 되어가는 우리나라의 문화라든지 또 역사 같은 것을 나중에 독립 이후에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그 문화재들을 모아서 이 문화재라는 거는 그 문화재가 만들어졌던 시대 정신하고 문화와 역사 같은 걸 오롯이 담고 있는 증거품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으셔서 이런 걸 연구함으로 해서 광복 이후를 대비하셨고 실제로도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 또 많은 학자분들을 이렇게 키우시고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을 실천하셨던 이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위에 보이시는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인데요. 여기 사진이 있는 이유는 이제 그 간송이 가지고 있는 그 이런 그 수집에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훈민정음 해례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1938년 정도가 되면요. 이제 이 조선총독부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직접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인 이제 언어와 문자를 이제 빼앗기 위해서 이제 그 창씨개명이라든지 조선어 교육 이제 금지령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문자인 한글과 이제 우리말을 파괴한다면 사실 사람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자기가 생각하는 언어대로, 자기가 쓰는 언어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에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서 더욱더 그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거나 찾고 있다는 것만 알려줘도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1939년 정도 돼갖고서 이제 안동 쪽에서 이런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됐다는 그런 그 소식이 그 거간을 통해서 간송한테 들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그 거간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책이니까 한 1,000원 정도를 받아야겠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화폐 가치로 따지면은 한양에 있던 이제 기와집 한 채, 그냥 좋은 집이라고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한 1,000원 정도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집 한 채 정도 가격이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아무리 비싸도 책 같은 경우에는 뭐 500원 이상 가지 않았던 시기였던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송께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격으로 10,000원을 제시를 거꾸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오기만 한다면은 그 거간한테 수고료로 1,000원을 더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당시 자체가 워낙 엄중하던 시기였고 그 정도로 큰 금액이 아니라면 목숨을 걸고 가져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 민족의 그 창의성이라든지 문화적인 그런 역량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우리 그 한글이라는 훈민정음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민족의 보물은 그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한 다음에 바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정말 1년이 넘는 우여곡절 끝에 거의 2년이 걸려서 간신히 간송의 손에 들어왔고요. 근데 이게 수장하게 된 이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그 다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조선 총독부가 우리 글을 편애하기 위해서 한글이란 것은 일본의 고대 문자다라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나라 이런 그 비석 같은 거를 이제 왜곡을 해갖고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몽고의 파스타 문자를 그대로 밝혔다. 심지어는 한옥에 창가를 보고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었는데 간섭께서는 요거를 손에 놓자마자 서지학자라는 건 이제 책을 연구하는 분들이거든요. 젊은 서지학자 한 분, 그다음 한글학자 이 두 분을 초대를 해갖고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존재를 밝히고 이거를 손으로 밝혔으니 필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것이 어디 소장되어 있다는 건 절대로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지만은 실제로 그 두 분은 이제 그 당시 신문사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식으로 조선 총독부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조직적으로 폄훼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가지고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안동에서 발견이 됐다. 그 내용에 의하면은 이런 창제 원리를 갖고 있고 이런 이유에서 이런 분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몇 차례에 걸쳐 이제 기사를 연재를 해갖고서 이걸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 총독부의 그런 주장을 아주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계속 정말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복원을 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해방이 된 후에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바로 그 당시 이제 조선학회 임원분들, 지금은 이제 한글학회죠. 그분들의 이제 임원들을 집으로 초청을 해갖고서 지금 해례본의 이제 존재를 밝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손수 이제 옛날 책들은 이렇게 이 끈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끈을 풀어서 이제 촬영할 수 있는 상태를 파책이라고 하거든요. 손수 파책을 하셔가지고 사진 촬영을 해서 이듬해인 1946년에 이 한글학회 분들하고 같이 최초의 영권 영인본을 만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근대적인 한글 연구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25 때는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정말 몸에서 절대 떼지 않고서 보관을 하시기도 했고 해서 가장 우리 뭐라 그럴까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우리 민족한테도 이제 뭐 국보 이제 70호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동시에 유네스코에서도 그 Memories of the World라고 하죠.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았던 이런 대표적인 유물이자 동시에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간송께서 이런 간송 컬렉션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셨던 이제 문화보국의 정신 같은 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하나 이제 일례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게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스스로도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블록체인의 발전에 대해서도 역시 이 탈중앙화라는 부분, 그러니까 탈중앙화를 통한 이제 커뮤니티가 강력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보고 있었었는데 언제 저희가 이걸 시도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제 확신은 없었기 때문에 보고 있었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이 어떻게 보면 NFT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원년 같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우연하게 이제 이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대기업이지만은 컬렉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미디어 작가들을 후원하고 학회를 만드는 데 조금 더 관심이 많은 분이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통해 갖고서 지금이 시기가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저희가 요 훈민정음 이 한정판 NFT 만든 것이 작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발표를 했던 건 7월이고 실제로 만든 건 8월 15일이었는데 저희가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송미술관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이제 팬 커뮤니티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왜냐하면 사실 5년, 6년 전만 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K-팝이라든지 K-드라마를 통해 갖고서 우리 문화가 전 세계에 통할 수 있구나.
뭐 기생충도 마찬가지, 미나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그 문화적인 역량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카데미상뿐만 아니라 OTT라는 그런 또 강력한 툴이 생겨갖고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들 특히 뭐 킹덤 같은 드라마도 그런 것을 통해 갖고서 우리나라 전통 복식에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기도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이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나왔던 건데 저희가 첫 번째 프로젝트는 뭘 해야 될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훈민정음 해례본이 저희한테 갖고 있는 그런 의미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또 동시에 사실은 저희도 이제 후원회가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 후원회 중에서 이제 고액이라고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7, 80대 혹은 그 이상이신 분들이시라서 저희 미래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가서는 계속해서 뭐 지금 현재 이끌고 나가는 이제 4, 50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MZ 세대라든지 그다음 그 이후에 알파 세대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서 새로운 팬층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그런 분들이 이런 우리 전통 문화나 간송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때 저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상호를 해서 저희가 이제 가장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가장 많은 이제 이목도 끌 수가 있고 실제로도 뭐 굉장히 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목을 끄는 데는 저희가 성공한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프로젝트로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 훈민정음 해례본은 그냥 옛날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주얼리 시각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거는 아니죠. 그것이 상징하는 그 의미 자체는 정말 대단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정신은 대단하지만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의미와 정신뿐만이 아니라 사실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웠을 때 훨씬 더 매력을 더 많이 느끼고 특히 그것은 외국의 경우에는 더더욱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번 프로젝트로 선정을 했던 것이 여기 지금 보시는 게 해원전시첩입니다. 이거는 그 해원전시첩에 있는 30점의 그림들 중에서 한 점이 이제 단오풍정인데요. 실제로도 이 그림은 여기 옆에 보시는 저게 이 마블 코믹스의 표지로 쓰였던 흑여석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작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패러디를 해가지고 내왔던 건데 미국에서도 꽤 평이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반응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18세기 한양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삶을 굉장히 잘 아주 그래픽하게 표현해준 화보 같은 그런 화집이기 때문에 이런 이 화첩이 대상으로 돼서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사는 모습하고 굉장히 사실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이 비슷한 데서 있어서 오는 그런 친밀감과 이것이 굉장히 이 세심한 구도하고 그런 굉장히 정밀하고 아름다운 이런 그 예술적인 표현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첩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이런 이 우리 문화의 우리 전통 문화의 팬들을 만드는 데 훨씬 더 강력한 툴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것이 이제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첫 번째 그 훈민정음 프로젝트는 이제 그 퍼블리시라는 테크니컬 파트랑 시작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너무 초창기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톰릭스라는 또 훌륭한 테크니컬 파트너를 만나서 아톰릭스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KMM 그러니까 간송 메타버스 뮤지엄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큰 프로젝트 안에서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회원 NFT로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건 지금 런칭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제 다음에 이제 발표자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실적인 배경 같은 걸 좀 더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은 같은 NFT 기본 분야의 신인들하는 주제로 아톰릭스웹의 정우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NFT가 뭔가 특히 아트 NFT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지 좀 블록체인 쪽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 아주 굉장히 단순한 그림입니다. NFT 아주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어떤 아티스트가 작가가 있고 그 작가가
디지털 형태로 된 아트를 만들어냅니다. 처음부터 디지털 아트를 만들어내도 되겠지만 뭐 피지컬 아트가 있는데 그걸 디지털화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아트 작품이고 그거를 블록체인 상의 NFT라는 걸 만드는데 NFT라는 말은 뭐 좀 어려운 말로 non-fungible 토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non-fungible이라는 거는 교환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서로 교환이 가능한 비트코인 1비트코인과 1비트코인은 언제든지 교환 가능한 똑같은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펀저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체 가능한. 근데 거기 앞에 난이 붙었다는 얘기는 이게 서로 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하나가 유니크한 하나의 그 아이덴티파이어, 유니크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 한 점과 이 그림 한 점은 서로 다른 그림이니까 서로 교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같이 평가야 같은 가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각각이 고유한 하나의 그 대상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디지털 아트는 블록체인 바깥에 있는 어떤 아트입니다. 존재하는 대상이고 블록체인에는 이제 이 NFT라는 걸 토큰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런 아이덴티티를 유니크하게 고유하게 이제 마련을 한 것인데 말하자면 지금 블록체인인 NFT는 일종의 등기부 등본 같은 얘기입니다. 밖에 땅이 있는데 그거의 소유권과 그 유니크함을 증명하기 위한 증서는 블록체인 위에 올려놨다. 그거를 토큰이라는 말로 표현했을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토큰이라는 게 블록체인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용어이고 하니까. 그래서 NFT, non-fungible 토큰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 NFT와 디지털 아트 간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토큰이 바깥에 있는 이 아트를 가리키는 거라는 이 연결 관계를 일종의 이제 링크를 걸어 놓은 겁니다. 마치 URL처럼 웹페이지에 보면 URL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바깥에 있는 링크가 자꾸 바뀌면은 좀 임의적으로 조작도 가능할 것 같고 좀 불확실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탈중화된 형태로 보관하는 게 IPFS라고 그래서 이 스토리지가 좀 탈중화된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중앙화된 곳에다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하면은 누군가 통제 불가능한 그런 곳에다 보관을 하자 해서 이 링크를 원래대로 하면 블록체인에 링크 정보도 다 올리는 게 좋은데 심지어는 디지털 아트까지도 블록체인 다 올려놓으면 가장 좋은데 문제는 블록체인의 용량이 아직 그만큼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아트는 바깥에 있고 거기에 대한 링크만 지금 블록체인 안에 올리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IPFS라는 스토리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NFT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NFT를 이제 구매자와 사고 파는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거래도 뭐 사실은 블록체인에서 꼭 하지 않아도 뭐 가능하긴 해요. 중앙화된 어떤 서비스 업자가 NFT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거래를 중개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NFT가 크게 확장된 이유는 역시 이렇게 탈중화가 된 방식으로 블록체인 내에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교환이 가능한 구매와 판매가 가능한 관계가 글로벌하게 확장이 된 거죠. 이게 어떤 예술품을 파는 그런 갤러리라든가 뭐 이런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되면 대단히 지역적 한계에 국한되고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글로벌하게 사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이 바로 연결될 수 있고 그 연결을 중재하는데 복잡한 법이나 뭘 따질 필요가 거의 없어진 그 이유 때문에 NFT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화두가 된 거죠. 물론 그 저변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인 기반이 전 사회적으로 많이 인정이 됐고 그 위에 어떤 경제 구조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NFT가 꽃피울 수 있었던 거지 블록체인이 없었다면 NFT 당연히 그런 존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NFT라는 거는 이런 이제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에 여러 가지 또 속성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오픈시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오픈시라는 중앙화된 서버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이제 데이터를 제목부터 해서 이 이미지가 있는 URL부터 해서 이런 각종 속성들을 모아놓은 게 메타데이터라는 데이터입니다. 이 메타데이터의 링크를 스마트 컨트랙 ERC721, ERC712 컨트랙이라는 블록체인 상에다가 그 링크 정보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가서 이 스마트 컨트랙에 기록된 데이터를 보면 이 메타데이터가 나오고 이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웹페이지를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거래하는 거는 실제 이 피지컬한 그림을 사실은 사고 판다기보다는 그것을 보증하는 스마트 컨트랙에 있는 데이터를 서로 검증하고 소유주를 서로 바꾸는 행위인 거죠. 사실 땅을 사고 팔 때 땅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땅의 소유권을 증명한 등기부 등본을 해서 소유주를 바꾸는 것 뿐이죠. 마찬가지로 NFT 거래라는 것도 결국은 스마트 컨트랙에 있는 메타데이터의 소유주를 바꾸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로 가네요. 그래서 왜 이런 NFT를 사용하느냐. 말씀드렸듯이 NFT의 본질은 난펀저빌리티,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성, 유니크한 거를 보장해준다. 그리고 그것의 오리지널한 어떤 대상, 디지털 아트의 오리지널한 속성을 보장해준다. 그리고 그게 무한정 복사가, 지금까지 디지털 그림이라는 건 무한정 복사가 가능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희소성을 블록체인이 NFT가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오너십이 누군가가 NFT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떤 중앙화된 기관, 국가기관이나 이런 기관한테 확인을 받아서 지금 땅 등기부 등본을 확인받으려면 등기소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스마트 컨트랙에 가서 확인하면 누구나 이 오너가 현재 오너가 누군지, 그리고 그게 나한테 넘어왔다면 나한테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바로 검증이 verifiable, 검증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NFT의 굉장히 본질적인 특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다 스마트 컨트랙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다. 언제 이 오너가 바뀌었고 언제 민팅이 됐고, 일종의 뭐 트레이스빌리티라고 추적 가능한 그런 데이터들이 블록체인 상에 전부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빌리티, 이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있고 어쨌든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거는 컴퓨터로 인터랙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이 NFT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기에 어떤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팔리게 한다든가, 어떤 조건이 되면 어떤 사람에게 뭔가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기능성을 아주 쉽게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상호 호환성, 여러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시스템들과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쉽다. 이런 특성들이 NFT가 제공하는 일종의 기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와, 특히 디지털 아트와 NFT가 결합되면서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아예 아트의 새로운 존재 양식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판매 방식의 어떤 부분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아트가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재정이 됐다. 그리고 급속하게 탈중화된 글로벌화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단히 파편적이고 지역적이고 특수한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 부자들의 어떤 시장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대단한 규모로 빠른 속도로 글로벌하게 바운더리가 없는 그런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유 방식 자체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예술품이 이제 뭐 벽에 걸어놓거나 디지털 아트라도 뭔가 자기만 보고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배타적 권리의 행사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면, 지금 이 아트 NFT를 가진 사람들은 보다 더 과시를 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과 이걸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훨씬 강해졌고, 이걸 즐기는 방식도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소유 방식에 있어서도 디지털화되면서
어떤 분할 소유를 한다든가 집단적 소유가 이전보다 훨씬 쉽게 가능해졌다. 물론 기존에도 이런 집단적 소유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대단히 쉽게 이런 집단적 소유가 가능해졌고, 이런 아트가 생산이 되는 과정도 어떤 개인적 그 생산물로서가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의 집단적 그 생산물의 성격도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뭐 이런 측면도 말씀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문화적 패러다임 전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건 결국 인류라는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까지도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문제의식까지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유명한 그림이었죠. 이게 처음 NFT를 폭발적으로 작년에 뜨게 했던 비플이라는 작가인데, 원래 이름은 마이크 윙클맨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10몇 년 동안 매일 이게 그림을 하나씩 그렸어요. 근데 이 경매에 팔리기 전까지 이 사람 그림 하나하나는 100불 이상에 팔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최고가가 100불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다 모아가지고 NFT로 만들어서 경매에 올렸더니 이게 10억, 100억, 700억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죠. 그래서 전부 이제 막 기가 막혀서 무명의 작가에 불과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계 가장 비싼 그림의 세 번째 순위까지 올라가 버렸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이게 일종의 디지털 아트 또는 NFT의 어떤 상징적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친구도 뱅크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주로 벽에다가. 이 친구도 그리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거죠. 어떤 자기의 프라이빗한 어떤 소유권을 강조하기보다는 남의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도망가고, 아침 일어나면 그림이 그려져 있고, 뭐 대단히 독특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친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러브 이즈 인 게어, 이 작품이 그 10,000개 NFT로 분할을 해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 140억 정도 이상의 가격으로 팔렸고요. 이건 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이 터너라는 윌리엄 터너는 1800년대 작가인데, 이 사람 그림을 몇 점을 NFT화 해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42 밀리언이면 그것도 500억 이상의 가격으로 팔렸고, 요건 좀 특이한 사람, 팩, 우리나라 박씨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런 좀 특이한 이런 아트들을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이것도 25만 개 NFT를 무제한으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개수 없이 팔릴 만큼 팔자, 시간 제한만 해놓고 10분에 그러니까 25만 개가 팔렸고, 이게 1,000억에 가까운 돈을 마련이 된 거죠. 이거는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팩 작품인데, 이거는 그 그림이 1035 해가지고 그냥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이 숫자가 뭐냐면 그 위키리크라고 이게 정보 이게 공개를 해주는, 정부나 이런 쪽에서 정보 공개 해주는 서비스의 파운더가 줄리안 아산지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계속 망명을 다니다 미국 정부에 의해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이 친구 재판을 서포트 해주자라는 취지로 3월이죠. 한 2달 전에 론칭을 했는데, 10,000개 NFT를 발행해서 600 몇십억 정도의 기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사람 그림이죠. 아주 많이 나오는 1831년도 일본 친구 그림인데, 역시 NFT화해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성공적으로 $1.6 밀리언의
NFT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비교적 최근 작품인데, 이거는 벨베데르 뮤지엄이 소장하고 있던 그림을 10,000개 조각으로 쪼개서 NFT로 팔아서 약 10밀리언 12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지엄들이나 어떤 그 기존의 예술 작품들을 NFT화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끌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제시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좀 성공적인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엑스카피라는 또 익명의 작가 작품인데 맥스 페인이라고 이 친구도 오픈 에디션이니까 여러 카피를 만들어 가지고 7,394개 NFT를 팔아서 이게 사실은 움직이는 그림에 지금 서 있는데 그래서 25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최근에 보면 지금 뭐 암호화폐가 죽었고 특히 루나 사태 때문에 피해자도 좀 계실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만 이게 거의 이제 뭐 끝장난 거 아니냐, NFT 이거 버블 터진 거 아니냐, 뭐 작년까지 그렇게 급성장하다가 근데 이미 좋은 시대에 다 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기사들이 종종 나오는데 사실 지금 오픈시의 그 먼슬리 볼륨으로 보면 물론 작년 연말보다는 올해 특히 1월까지 상당히 괜찮았는데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그렇게 뭐 시장이 다 죽어버렸다고 할 정도의 그런 변화는 아닙니다. 기사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예를 들면 지금이 5월이잖아요. 그럼 한 6월 5일쯤에 기사를 예를 들어 쓴다고 그러면 5월 때까지 볼륨은 풀 먼스, 그러니까 전체 먼스 볼륨을 쓰고 6월은 오지만 5일치를 써요. 그래서 볼륨이 80%가 줄었다, 90%가 줄었다 이런 기사를 씁니다. 한두 건을 제가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슬리 NFT 솔드 그림이 지금 저 끝이 마지막 5월달입니다. 5월달까지 포함된 거라 물론 뭐 임팩트가 있겠죠.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좀 지금 다운턴을 받고 있으니까 일부 물량이 줄은 거는 사실이지만 이 2019년, 2020년 대비 지금 올라간 이 트렌드에서 아직까지 크게 위축을 당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슬리 오픈시 걷어들이는 피? 네. 돈 많이 벌죠, 오픈시. 네. 한국에도 이런 거래 시장이 형성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틀리 액티브 트레이드 실제 지금 참가하는 이더리움 경우에 NFT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 수도 조금 줄었지만 역시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NFT 마켓이 2021년 급격한 양적 성장기를 가졌다면 2020년은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 때문에 성장의 정체가 오거나 일부 하락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NFT 가격이 사실 좀 가격 조작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구매자와 판매자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미리 내부적으로 사고 팔고 해가지고 가격을 막 올리는 그런 식의 매니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걸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문제 의식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NFT 컬렉션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어요. 잘 되는 놈들은 여전히 잘 되고 계속 인기가 더 올라가고 있지만 안 되는 애들은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바로 도태돼 가고 있는 어떤 차별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NFT를 뭐 발행만 하면 바로 끝난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더욱 확장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이런 새로운 질적인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앞으로 NFT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바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커뮤니티들에 대한 강조, 이게 다오라는 이제 탈중앙화된 커뮤니티 조직, 이 NFT와 결합을 하면서 좀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의사결정에도 참여를 하고 어떤 거래 과정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고 그것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큰 트렌드의 하나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지털 아트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다시 재정리돼야 된다. 리파인드 돼야 된다.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작가들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뉴 플레이어즈가 너무 많죠. 그리고 바운더리, 뭐가 예술이지? 뭐가 예술이 아니지? 그런 바운더리도 많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역도 그랬습니다. 디지털 아트와 피지컬 아트 영역도 없어져 가고 있고 아마추어와 프로 간의 어떤 경계선도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 도대체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자체가 다시 시작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아티스트나 콜렉터나 뭐 비평가들이나 또는 갤러리나 뮤지엄이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 역할들이 전부 마구 흐트러지고 있다. 서로 다양한 새로운 어떤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트가 기존에는 대단히 단 기술과는 먼 영역이었다고 하면 현재의 디지털 아트는 대단히 사이언스, 과학과 기술, 테크놀로지가 같이 결합된 요즘 작가들 보면 그래서 프로그래머들도 많고 굉장히 과학을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래서 이 아트에 생산하는 그 주체 세력이나 이 관계들도 많이 변하고 있고 인터 서브젝티비티라는 건 상호 주관성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의미가 있고 뭐가 비싼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정의, 서로 상호 간에 사실은 동의가 있으면 그게 암호화폐가 생긴 기반이기도 하잖아요. 누가 가치를 부여하느냐. 비트코인이 왜 이게 1억이 돼야 되고 이더리움이 왜 이게 300만 원이 돼야 되나. 이건 서로 사람들 간의 믿음이잖아요. 서로 그걸 인정하는. 그게 NFT 아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아트가 단순히 디지털 아트로 끝나지도 않고 피지컬 아트로 계속 확장이 돼가고 있다. 피지컬 아트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디지털 아트로 넘어오고 디지털 아트도 일부가 다시 또 피지컬 아트화 되는 과정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메타버스라는 이제 뭐 상당히 상업적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거의 전 분야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 메타버스 안에서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어떤 중앙화된 IT 기업들의 세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개인의 자유와 커뮤니티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지, 그 과정에서 과연 아트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탈중앙화의 노력들, 커뮤니티 움직임에서부터 다양한 탈중앙화의 노력은 더 확장되고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메인 주제인 이 간속 메타버스 뮤지엄 NFT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NFT의 의미와 또 디지털 아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흐름 속에서 과연 간속 메타버스 뮤지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아트 NFT의 새로운 세대를 이끌 만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오늘 다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배경님입니다. 멋있는 얘기는 다 하셨는데 되게 큰 화두만 던지고 그냥 내려가셔가지고. 사실 뭐 저희도 이렇게,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다라는 게 정리가 완전히 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되게 굉장히 특이한, 앞으로 제가 평생 살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또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트 컬렉션을 가지고 하고 있는 저희 이야기를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로 하고 있는 해원 전신첩이라는 그림에 대한 세 가지 특징, 이 그림을 보면서 저희가 벌써 거의 반년이 돼가네요. 저희 눈 오는 날 관장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동안 우리가 계속 생각이 바뀌었는데 세 가지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발표를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저희가 두 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 페이지의 NFT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제작 과정, 그 다음에 일부 저희가 프리세일즈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 국보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중학교를 남대문 중학교를 나왔는데 남대문은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남대문은 되게 친숙해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남대문은 뭐 그냥 근처에 가서 보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에 가서 사고도 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친숙해요. 늘 우리 앞에 있고 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보 그러면은 국보의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지난번에 사고가 난 건데, 근데 국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보물인가? 이 해원식 전시처의 국보 135호인데 이 안에는 30점의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저희는 굉장히 고화질의 그림을 거의 반년 가까이 봐왔어요. 근데 저희 팀은 이제 이게 왜 국보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그림을 웬간에서는 보실 수 없습니다. 저희는 디지털로 봤다는 뜻이고, 이 국보를 오늘 이제 그림을 좀 보셨겠지만 이렇게 직관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 관장님 빼고는 이 그림을 아까 단오풍정 되게 유명한 그림들 있잖아요. 이걸 눈앞에서 보신 적 있어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국보인데. 우린 남대문을 매일 봤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보를 아무나 볼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출연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세봤거든요. 세봤는데 162명이 나오고 우리가 보통 단어풍정을 얘기하니까 여성이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이 여성들을 쫓아다니는 남성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남성이 90명, 여성이 72명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한인데 너무너무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위에서 뭐 세 번째 저 선비 둘은 이렇게 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좀 개구진 모습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심하다 그런 좀 수작거리는 사람도 있고 되게 재밌는 설정이 많이 있습니다. 출연진이 162명이 있고요. 출연진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이 쌍검대무라는 그림인데 여기에 16명이 나옵니다. 남자가 몇 명이야? 12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성이 제일 많이 나온 그림이 단오풍정입니다. 여성이 8명이 나옵니다. 뭐 다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림은 한 2분 나오시는 그림도 있고 3분 나오시는 그림도 있고. 세 번째 특징은 스토리가 너무너무 파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우리가 들어도 파격적인데, 제가 이제 관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제가 이제 그저께 논문을 하나를 봤어요. 근데 이 미술 쪽은 논문도 재밌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 이부탐춘이란 그림인데, 이 그림이 그 당시에 굉장히 에로티시즘과 사회 풍자의 극도로 몇 개 예로 있는데 그중에 이부탐춘이 나왔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은 소복을 입은 과부가 이 동물들의 어떤 이런 행위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계집종이 같이 똑같은 감정으로 쳐다보다가 이렇게 꼬집는 거예요. 아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건데, 저 오른쪽의 그림이 제가 인터넷에서 구한 가장 퀄리티가 좋은 그림입니다. 저 얼굴을 이렇게 좀 확대를 했는데 잘 느낌이 안 오죠. 근데 밑에 있는 그림은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쓰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저걸 잘 보시면 눈이 좀 개슴츠레하고 이게 불긋불긋하잖아요. 이게 자세히 봐야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전문가의 설명, 그다음 그런 어떤 논문, 그런 것들이 백업이 되면
우리가 이 그림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재밌는 이야기들, 약간은 성인들의 이야기들, 이걸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근데 반년 동안 제가 느낀 세 가지 특징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국보인데 아무나 못 본다. 그래? 그러면은 실사 이미지를 누구나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자. 그것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팬클럽을 만들자는 거예요. BTS 같은 팬클럽을 만들자. 두 번째는 출연진이 162명인데, 이 162명이 다 얼굴이 달라. 그리고 다 뭔가 재밌는 표정과 우울함과 그 당시의 상황에 맞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옷도 다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활용하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 프로젝트 시작할 때 첫 번째 주인가? 그때 제너러티브 아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머리를 바꾸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없는 짓이었죠. 감히 신윤복의 그림을 건드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페이지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과 그게 뭐 그래픽이 됐건 블록체인이 됐건 디자인이 됐건 최고의 기술로 일단 이거를 멋있게 뽑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가지게 하자. 그다음 페이지 2에서는 거기서 이제 현재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중에 도전의식이 있는 아티스트들이 붙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하자. 그리고 이 메타버스 공간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뭐 디센트럴랜드도 있고 더 샌드박스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들이 뛰어놀게 하자. 이게 이제 저희 페이지 2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다음 발표가 이제 페이지 2에 대한 발표고요. 마지막에 파격적인 스토리는 저거는 최대한 섬세한 이미지를 뿌리자. 모두가 이걸 보면서 근데 이 내가 가진 얼굴이 NFT가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갤러리를 사이트 만들고 뭐 관장이 2분씩 다 설명을 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뭐 논문에서 이 같은 것들이 이게 계속해서 위키처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런 겁니다. 이게 저희가 만들고 있는 NFT의 한 샘플입니다. 지금도 저희 디자이너들이 폰트를 조금씩 조절하면서 더 잘 보이게 만들려고 지금도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픽스 시키는 걸 내일 모레까지 하려고 하고요. 이 안에 보면 장치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맨 먼저 이제 동영상 해설, 아까 갤러리라고 하는 저 QR코드가 있고, 저거는 이제 간송.io라는 사이트 안에 지금 이미 갤러리가 있어요. 그리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4억 화소 정도의 스캔본에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정도의 이미지는 저 얼굴은 기존에는 못 보셨을 거예요. 저 그림을 보셨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터넷으로 확대해봐야 저게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크기, 데이터죠. 자, 이 이미지는 신윤복이 실제 그림, 신윤복님이 실제 그림에서 2.8cm, 1.8cm 안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죠. 그 다음에 이 전체 그림의 위치. 이걸 다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전부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크한 아이디. 유니크한 아이디는 저거 하나를 한 사람이 갖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그 그림 안에서 스크롤할 때 구도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스퀘어로 쪼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길게, 옆으로 길게 이렇게 쪼개는 경우가 있고요. 이미지의 타입인데 많은 사람이 갖게 하자라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좋은 건 풀 페인팅이죠. 30장 있겠죠. 그 다음에 전체, 전신샷, 풀바디 약 14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물론 이제 얼굴은 한 150, 아까 16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진짜 정면 뒤통수도 있어요. 뒤통수도 있고 이 그림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전신샷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쪼개니까 맥시멈 140개 정도 나오죠. 저희 고민이 또 뭐가 있었냐면 이걸 그냥 풀바디로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버스트샷, 그 다음 얼굴, 페이스 이렇게 쪼개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또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체 가격을 개당 가격을 내리더라도 최대한 다양하게 뽑자라는 저희 생각이 있었고 오브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그 되게 재밌는 게 혜연신용복이 자기 납관을 그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린 게 술병 모양 납관을 자기가 손으로 그렸어요. 도장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해원의 원의 이 입구자 안에 있거든요. 입구를 동그라미로 한 그런 낙관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것들 있다는 거죠. 난 달 모양 이런 거, 뭐 개기일식이라는 분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이게 1000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1000명 팬으로 너무 적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 이제 그래 그럼 가격을 더 낮추더라도 베리에이션을 주자. 그래서 베리에이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풀 페인팅은 하나당 한 장, 그다음에 풀 바디는 10장, 워스트는 20개, 그다음 나머지 것들은 30개를 저희가 베리에이션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감히 신윤복의 그림을 건드릴 수가 없고 페이지 2에서 이제 또 도전적인 작가들이 나와서 이제 건드리시겠죠. 아까 스파이더맨처럼 그건 하시고,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베리에이션을 주지 하다가 이제 생각이 든 게 액자를 바꿔보자 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는 저기 오늘 오시는 안만호 작가님이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해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프레임을 네모로 하지 않고 동그라미로 잘라볼까 하니까 어떤 것들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을 두 가지로 좀 쪼개봤고요. 그 다음은 아까 제가 액자를 바꾸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색깔을, 이건 단어 풍정에서 어도비 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어 풍정에서 거의 대표적인 색을 쫙 뽑습니다. 뽑아서 그 색을 기반으로, 이게 지금 그냥 디스플레이가 이래서 그런데 여기 무늬가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종류의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대신 여기 아이디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폰트에도 좀 의미를 담아보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앙그레텍스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폰트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지만 최정호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또 선배님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신체도 있지만 최정호체로 가자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옛날에 많이 봤던 훈민정음체, 그다음에 요즘 트렌드로 한글로 조선 백년체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 폰트로 지금 생각을 거의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을 이렇게 지금 줘서 맥시멈 30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제조 공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뭔가 디자인을 새로운 걸 만들고 이런 건 못해도 이 제조하고 이런 쪽에 코딩해서 만들고 하는 건 저희가 좀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 힘으로 다 된 건 아니고 이 스보스타라는 조합에서 실제 아까 4억 화소란 말이 나왔는데 이게 실제 이거 국보 실물이에요. 저는 이 창문 밖에서 봤는데 못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보는데 국보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촬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뭐 아까 혹시 들으셨겠지만 뭐 자외선이 들어오면 국보가 이렇게 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빛처리도 또 전문적으로 해서 촬영을 여러 번 해가지고 저렇게 촬영을 해냅니다. 그래서 사각화소가 23,000 곱하기 17,000입니다. 사각화소 스캔이 되고 저거를 크롭을 잡으면 약간 그림이 틀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여러 번 표고를 하다 보니 그래서 실측을 합니다. 픽셀로 톡에서 그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화질이 좋은가, 이거는 쌍검대물한 그림이고 다음번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봅니다. 너무 이 그림이 좋아서 이 칼춤을 추는 여인이 있잖아요. 관장님이 얘기하시던데 뭐 이렇게 춤을 추는 그림이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그림 자체가 주는 의미도 굉장히 많은데 저 여인이 뭔가 이 칼춤을 추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에 이렇게 확대한 그림하고 이번에 스캔한 그림하고 제가 비교를 좀 해보면 인터넷에 가장 화질 좋은 게 위에 그림이고 밑에 게 저희가 이번에 스캔한 그림입니다. 사업과서 스캔한 거를 제가 또 크롭을 뜬 거예요. 그래서 저 눈빛이나 이제 이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부탐춘이란 그림의 이 3세 그림인데 항상 이제 교미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거는 인터넷에서 뽑은 그림과 저희가 촬영한 그림의 차이입니다. 저 정도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NFT를 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위 높이가 0.8cm인데 저런 그림을 그렸다는 게 사실은 놀랍죠. 그것도 굉장히 색이나 구도나 모든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완벽한 상태에서 그게 30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이제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도 아티스트는 아니지만
우리 이제 회사 안에 되게 일을 잘하는 디자이너들이 있거든요. 근데 디자이너들이 또 크롭을 뜰 때 그냥 안 뜨고요. 전체적인 구도, 앞뒤 여백, 그 다음에 이 안에 약간씩 이렇게 좀 터치를 하거든요, 그림이. 이걸 위해서 크롭도 이렇게 또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크롭을 잡습니다. 그래서 크롭을 이제 한 500개 이상의 크롭을 잡았는데요. 30일이네. 그걸 이제 제이슨으로 뽑아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저렇게 자동으로 크롭을 쭉 뜹니다. 저기서 이제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FT 이미지를 구워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의 코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이너가 먼저 이 아도be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요. 프레임을 쭉 잡으면 이제 저희가 3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형평상 9개 정도의 프레임을 잡고 엔지니어가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 아까 크롭된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처리한 걸 가지고 거기에 QR코드, 메타데이터, 아까 정현 대표님 말씀하신 메타데이터를 넣어서 이미지 자바스크립트를 돌리면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예요. 공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공장 들어가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디자이너가 만든 템플릿들이 있고 코드가 있고 소스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돌리면 지금 굉장히 빨리 돌렸어요. 일러스트레이터가 이제 일종의 공장 엔진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까 제너레이티브 아트인데 저희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액자 이런 걸 만든 거죠. 그다음 갤러리 사이트는 이거는 뭐 사실은 블록체인에 다 올릴 수 있다기보다는 올려서 뭐 이게 어떤 잘 보존이 된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강성박물관과 또 우리 이제 같이 이런 뭐 팬들도 참여를 해서 참여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게 이 한 그림이 가지는 의미와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쌓여서 하나의 위키처럼 발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 영상팀도 그렇고 관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 오른쪽에 보면 30점의 그림에 대해서 아직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분량이 이 정도 수준에서 30개가 쌓여있지만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더 쌓여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걸 하나 누르면 단어 풍정에 대한 이제 어떤 동영상 설명 지금 이 정도 돼 있고, 저 QR코드 NFT에서 QR코드 누르면 갤러리 사이트가 이렇게 해서 이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구경하는 분들도 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저희가 저런 걸 제공하자라고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프리세일인데 지금 요즘 뻥 터져가지고 저희가 사실 흥행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일단 하필 6월 3일이 단오예요, 단오. 그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도 하자. 그래서 6월 3일 날 단오 밤 10시에 프리세일을 합니다. 분량을 많이 하지는 않고요. 17번 그림, 단오 풍정에 대해서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할 거고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풀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막 사람들 선호도도 갈리고, 어떤 건 비싸고 싸고 가격 어떻게 매길 거냐 고민을 하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싼 가격으로 다 해서 블라인드 미팅을 하자. 쉽게 말씀드리면 뽑기입니다. 뽑기고요. 미팅 가이드는 6월 1일쯤에 간송닷.io에 공개가 됩니다. 그때 나오는 이미지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풀 페인팅이 있고요. 누구나 갖고 싶겠죠. 근데 이건 뽑기 대상은 아니고. 풀바디가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트샷, 헤드샷, 페이스샷, 오브젝트샷이 있고, 저 스페셜 이벤트 NFT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목욕하는 4명의 여인을 하나의 NFT로 해서, 이거는 저 중에 뭐 많은 거를 아직 저희가 이제 공개는 아직 안 했지만 하나씩 이렇게 갖추는 분들한테 선물도 드린다는 거 이벤트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요번에 풀 페인팅 하나를 제외하고 361개가 지금 블라인드 미팅 형태로 이제 프리세일즈가 들어가고요. 단오 6월 3일 날 저녁 10시, 한국 시간 10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풀 페인팅 하나는 옥션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날짜가 지금 아직 픽스는 안 됐고요. 그래서 미니멈 12더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진짜 사업화소에서 이렇게 쪼개낸 이 이미지를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사실은 제가 볼 때 진짜 좋은 거는 영인본을 하나 드릴 거예요. 30점짜리 영인본이라는 거는 그 그림하고 똑같은
거의 현대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같은 한지와 같은 재질로 그걸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아까 훈민정음 해례본을 사신 분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영인본을 받으셨거든요. 일단 영인본을 하나 드릴 거고 나머지 분들은 오피셜 포스터를 하나씩 보내드리려고요. 오늘 입구에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를 사가지고 이렇게 액자로 해서 집에 걸어놨는데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스터가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드리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무료 배송하고 외국에 계신 분들은 수신자도 이렇게 하고 그걸 꼭 얘기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리스팅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팔로우 세일을 하는데 화이트리스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몇 차례를 할 건지 어느 범위로 할 건지는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즈 2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페이즈 2는 아마 작가들 오시고 하면 저희가 오늘 같은 이런 행사들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공개적으로 이제 서울 이더리움 미더비다 보니까 다 이제 저희가 초청을 한 거고 다음번에는 그렇게까지 하기 좀 힘들고 아마 인비테이션 형태로 아마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다 받으실 수 있게 이제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엔지니어 입장에서 페이지 1을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더 샌드박스의 인게임 전문 스튜디오 백브로스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CFO H조라고 합니다. 네, 상쾌럽이 여기까지 따라왔나 본데요. 참고로 H조의 H는 핸섬입니다. 제가 오늘 코로나로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백브로스에서 간송미술관 그리고 아톰릭스랩과 함께 간송 메타버스 뮤지엄의 더 샌드박스 확장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앞서서 이제 본 프로젝트에 대한 더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먼저 샌드박스와 저희 백브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샌드박스가 무엇이냐?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플레이어가 게임을 직접 제작하고 플레이하고 소유하면서 샌드코인으로 수익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세상이다. 제가 만든 문장은 아니고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샌드박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품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에셋을 제작할 수 있는 복스 에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렇게 제작한 에셋을 사고 팔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에셋을 활용해서 멋진 경험을 제작할 수 있는 게임 메이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복스 에딧 같은 경우에 이제 샌드박스에서 직접 개발한 편집 툴입니다. 이 툴을 이용해서 에셋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게임 내에서 직접적으로 뭐 게임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이제 플레이 아바타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이퀴먼트를 만들어서 장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 만든 에셋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 마켓플레이스에 올리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샌드박스의 승인을 받은 소수의 IT 프로젝트, 소수의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제품만 판매를 할 수 있고 추후에는 이게 모두에게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뽀로로 에셋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에셋들인데요. 저희 백브로스에서 샌드박스와 협업을 해서 백브로스에서 제작한 에셋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셋을 직접 제작하거나 또는 구입을 해서 그 에셋을 활용을 해서 샌드박스에서 제공하는 게임 메이커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멋진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징으로 이제 코딩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누구나 멋진 경험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게 누구나 멋진 경험을 만들 수 있는데 아무나 멋진 경험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백브로스 같은 이제 전문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 게임 메이커를 통해서 만든 경험을 그 게임을 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시를 하려면은 꼭 랜드가 필요합니다. 지금 샌드박스 생태계에 있는 총 랜드의 수는 약 16만 개 정도가 되고 이 랜드의 경험을 올리는 플랫폼이 아직은 오픈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경험을 선보이고자 한다면은 샌드박스 측에서 이제 알파 시즌이라는 형태로 특정 기간 동안 그 선정된 퀄리파이드 컨텐츠에 대해서 경험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데요.
작년 말에 알파 시즌 1이 있었고, 그때 이제 10여 개의 경험이 올라갔고, 올해 3월에 알파 시즌 2가 진행이 되어서 30여 개의 경험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7월경 알파 시즌 3가 오픈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저희 팩프로스에서 제작한 프로젝트들도 이제 알파 시즌 3에 출시하는 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샌드박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복스 에딧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에셋을 만들고 마켓플레이스에서 사고 팔 수 있으며, 그렇게 구입하거나 만든 에셋을 이용해서 게임 메이커로 멋진 경험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출시하려면은 랜드가 필요하고, 현재는 알파 시즌이라는 이벤트 형태로 승인받은 소수의 IP만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팩프로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팩프로스는 이제 더 샌드박스에서 공식적으로 후원을 하는 게임 전문 스튜디오, 샌드박스 인게임 전문 스튜디오이고요. 저희가 작년 8월에 법인 설립을 했고, 이게 이제 작년 10월경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5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찍은 사진인데, 저희가 현재는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크게 이제 저희 자체 프로젝트가 큰 축이 있고, 그 나머지 한 축으로는 이제 IP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간송미술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이제 IP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수행 중인 프로젝트들인데, 뭐 뽀로로, K리그 이 외에도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수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고, 이제 곧 본격적으로 수행할 간송미술관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일단은 경험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자체 IP인 이제 애프터 오션이라는 타이틀 게임의 인게임 플레이 영상 샘플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회사에서 3, 4주에 한 번씩 이제 메타데이라는 회사 내부 게임 콘테스트를 합니다. 1명 내지는 2명이서 팀을 이뤄가지고 이제 3, 4주에 한 번씩 경험을 계속 이렇게 출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보고 계신 영상들은 이제 그 메타데이에 나왔던 개인 또는 2명이서 만들어서 출시 그 경험을 만들었던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희 직원이 이제 회사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경험을 제출했던 것이고요. 이것도 이쁘게 잘 나왔는데, 뭐 상업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그 메타데이라는 자체 콘테스트의 제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 말에 K리그 홍보 영상으로 저희가 제작한 경험의 영상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회사 차원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제작 중이거나 제작을 한 게 있고, 또 홍보 영상까지 만들기는 했는데, 이게 아직 클라이언트 측에서 공식적으로 오픈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멋진 작품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IP 프로젝트, 샌드박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대체 수익 모델이 뭐냐 궁금해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뽀로로 에셋 보셨듯이 이제 에셋 판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는 피치 모델로서 구현이 될 건데, 그 경험을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 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고 계신 게 이제 스눕독 프라이빗 파티 입장권의 이제를 보고 계신데요. 이게 현재 지금 오픈시 바닷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0.2 몇 이더 이렇게 팔리고 있어서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고, 총 1000장이 민팅돼서 한 5억에서 7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티켓을 가지고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다만 이제 많은 유저들이 이 티켓을 가지고 언젠가 출시될 스눕독의 경험을 즐기고, 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P2E 리워드를 기대하면서 지금 5, 6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험을 만들게 되면은 그 경험 안에 다양한 광고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알파 시즌 2에 나왔던 광고 중에 하나인데요. 오픈시에 나와 있는 에셋들을 연동을 시켜가지고 경험 내에서 클릭을 하면은 오픈시 페이지로 이렇게 연동이 되도록
이렇게 광고를 할 수가 있고, 또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샌드박스에 진출을 했고 프로젝트를 해서 멋진 경험을 보인다는 그것만으로도 마케팅 효과가 충분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팩포러스가 샌드박스라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샌드박스라는 새로운 세상 안에서 저희는 누구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멋진 경험을 만드는 게 저희 팩포러스의 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랜드는 저희 회사 대표님이 보유하신 땅 중에 이제 가장 큰 땅인 24x24, 576한 땅이고요. 지금 여기 계신 이분은 샌드박스를 창업하신 세바스찬 보르제인데, 작년 말과 올해 2월에 한국을 최근에 2번 방문을 했는데 저희 팀과 같이 만나서 협업하는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정우현 대표님과 배경희 이사님과 이제 인연이 닿아가지고 2주 전쯤에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때 저희가 샌드박스 확장 프로젝트에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되었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저희가 무엇을 준비하고자 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간송 메타버스 뮤지엄의 샌드박스 확장 프로젝트는 이제 조선 후기의 풍요와 풍속을 담은 회원 신윤복의 전신첩에 있는 그 대상을 샌드박스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신첩에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주요 포인트와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살아 숨쉬게 구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샌드박스에서 제공하는 복스 에딧이라는 툴입니다. 실제 여인들이 머리를 한 땀 한 땀 쌓아 올리듯이 저희 아티스트들이 에셋을 이렇게 한 땀 한 땀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에셋은 이렇게 멈춰 있는 고정된 에셋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효과를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의 모든 모션은 또한 저희 아티스트들이 한 땀 한 땀 움직여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입히게 되고, 이제 애니메이션이 입혀진 결과는 잠시 후에 나올 텐데요. 예, 아까 보신 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아 숨쉬게 에셋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복스 에딧이라는 툴로 이러한 에셋들을 제작을 하게 되고, 그런 에셋들을 이제 게임 메이커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경험 안에 멋지게 살려놓을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기아지 몰리는 장면을 이제 샘플로 보고 계십니다. 게임 메이커가 단순히 구조물이나 에셋을 배치하고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퀘스트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퀘스트들을 넣고 이렇게 경험을 멋지게 만들어서 회원 신윤복의 세상을 단순히 이제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더 다가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멋진 경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 간송 메타버스 뮤지엄 프로젝트에서 허브를 만들었을 때 도대체 그 허브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은 전 세계 플레이어들이 회원 신윤복이 바라본 조선 후기의 세상으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NFT 홀더나 또는 이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만든 허브 세상 속에서 이벤트를 개최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이 아마 직전에 그 서울 이더리움 미더비 35회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36회라고 한다면은 아마 42회 서울 이더리움 미덥은 보아각은 보아각인데 여기 보아각이 아니라 저희가 만든 허브 속 보아각에서 미덥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이제 만든 NFT들을 이제 저희의 만든 세상 속 보아각에 전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허브 내 광고를 하던가 아니면 마케팅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로드맵인데요. 일단 저희가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컨셉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고 에스텍과 허브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경 홍보 영상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의 최종 타겟은 이제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샌드박스 알파 시즌 4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파 시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샌드박스의 협의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샌드박스의 승인이나 협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앞으로 아톰릭스와 그리고 샌드박스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가능한 이제 협의를 거쳐서 출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고 이제 협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려는 거는 혜원 신윤복 선생님이 바라보았던 그 세상을 이 2D에 납작한 세상이 아니라 3D로 살아 숨쉬게 구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가장 한국적인 작품을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최고의 발표는 빨리 끝내는 거라고 하는데요. 더 늦기 전에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러스 H였습니다.